나토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일본이 나토에 폭탄 발언을 던졌기 때문입니다. 아리랑 7호, 일본 전역 감시하는 군사무기다. 당장 발사 막아라. 미국까지 일본 편에 서면서 한국은 완전히 고립됐죠. 하지만 단 72시간 후 나토가 전격 발표했습니다. 일본 문서 조작 확인, 한국 발사 승인, 아시아 최초로 나토 최고 등급을 획득한 한국. 반면 일본은 70년 동맹국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왜 일본은 발사 하루 전에 이런 문서를 던졌을까요? 나토 내부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 공개됩니다. 좋아요와 댓글로 대한민국을 응원해주세요. 구독은 힘이 됩니다. 나토 본부 보안 시스템이 비상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분류되지 않은 문서 한 통이 정상 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기술평가위원회로 강제 전송되었다는 신호였어요. 발신 기관 코드는 완전히 삭제되어 있었고 전달 경로는 추적이 불가능했으며 원래 수신자는 미국 국방부로 표시되어 있었지만 문서는 나토로 도착했습니다. 제 책상 위에 놓인 봉투는 외교 문서의 형식을 갖추고 있었지만 모든 인증 표시가 제거되어 있었어요. 저는 봉투를 뜯는 순간 이것이 정상적인 문서가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첫 장 중앙에 붉은 글씨로 강조된 문장이 페이지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아리랑 7호는 일본 전역을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군사정찰 위성이다. 그 아래에는 더 직접적인 요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나토는 대한민국 정부에 즉시 발사 중단을 요구하라. 발신자는 일본 외무성으로 표시되어 있었지만 공식 접수 기록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일본 방위성의 승인 도장도 외무성의 인증 코드도 그 어떤 공식 절차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이 문서는 마치 유령처럼 나타났고 저는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이 문서를 보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일본 열도를 완전히 덮은 거대한 붉은 원이 펼쳐졌어요. 오키나와 남단부터 홋카이도 북단까지, 동해 연안부터 태평양 끝까지. 붉은 원은 일본 국토 전체를 감싸고 있었고 지도 하단에는 냉정한 설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아리랑 7호의 1일 촬영 커버리지, 일본 영토 100%. 마치 위성이 일본 상공의 정지에 있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 지도를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그림이었어요. 적에도 위성은 지구 표면을 선처럼 가늘게 지나가며 촬영합니다. 고도 680km에서 고해상도 카메라가 한 번에 포착할 수 있는 폭은 최대 20km 정도예요. 일본 열도의 동서 최대 폭은 1000km가 넘었습니다. 이 지도는 적에도 위성의 물리적 특성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어요. 마치 정지궤도 위성처럼, 아니 그보다 더 과장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문서를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아리랑 7호의 기술 재원이 정밀하게 나열되어 있었어요. 궤도 고도 680km, 태양동 기궤도 재방문 주기 28시간. 이 세 항목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공개한 자료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네 번째 항목이 달랐어요. 촬영 해상도 30cm급. 한국이 공식 발표한 사양은 70cm급이었습니다. 일본은 성능을 2배 이상 부풀려 놓았어요. 저는 문서를 책상에 펼쳐놓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 문서는 기술 평가서가 아니었어요. 정치적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선언문이었습니다. 일본은 객관적 데이터를 제시한 게 아니라 아리랑 7호를 군사 위협으로 규정하는 프레임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프레임에 맞춰 숫자를 조작했어요. 그리고 나토가 그 프레임을 받아들여 한국을 압박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의문은 따로 있었어요. 왜 이 문서가 정상 외교 경로를 거치지 않았을까요? 일본 외무성이 미국 국방부에 보낸 문서라면 반드시 미국을 경유해 나토로 전달되어야 했습니다. 발신 기관의 공식 인증 코드가 있어야 했고 전달 경로가 시스템에 기록되어야 했어요. 국가 간 외교 문서는 절대 이런 식으로 유통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서는 모든 흔적을 지운 채 유령처럼 나타났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 문서를 나토 내부로 흘렸습니다. 그것도 공식 채널을 완전히 우회해서요. 그리고 그 문서는 제게 가장 먼저 도착했습니다.
새벽 5시가 넘어서자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에리카 밀러가 커피 2잔을 들고 제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그녀는 제 책상 위에 펼쳐진 문서를 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보안 경보 받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문서를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에리카는 문서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지도를 펼쳐보더니 즉시 반응했습니다. 이 촬영 범위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적에도 위성이 이렇게 넓은 면적을 동시에 커버할 수 없어요. 맞습니다. 제가 계산해봐도 최대 20km 폭입니다. 이 지도는 정지궤도 위성처럼 그려져 있어요. 에리카는 문서 상단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발신 경로가 완전히 삭제되어 있네요. 이건 정상적인 외교 문서가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정상 절차를 우회했어요. 에리카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왜요? 왜 일본이 공식 채널을 쓰지 않았을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브뤼셀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고 나토 본부 건물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일본은 나토를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양자 협의로는 한국을 압박하기 부족하니까요. 나토가 공식적으로 움직이면 서방 동맹 전체가 한국을 압박하게 됩니다. 국제 여론전이에요. 에리카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아리랑치로 발사까지 9시간 남았어요.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누군가 발사 직전에 이 폭탄을 터뜨린 거였어요. 한국이 대응할 시간을 주지 않으려는 의도가 명확했습니다. 유럽 우주국에 연락하십시오. 소피 라르센에게 아리랑7호의 정확한 궤도 데이터와 촬영 범위 분석을 요청하세요. 최대한 빨리요. 에리카가 나간 뒤 저는 혼자 남아 문서를 다시 분석했습니다. 일본이 제시한 군사기지 목록을 살펴봤어요. 요코스카 해군기지, 후텐마 공군기지, 미사와 공군기지, 이와쿠니 해병대 기지. 모두 미일 동맹의 핵심 시설들이었습니다. 일본은 이 기지들이 아리랑7호의 정기 감시 대상이라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숫자를 다시 확인하니 모순이 보였습니다. 아리랑7호의 재방문 주기는 28시간이에요. 같은 지점을 하루에 한 번 지나간다는 뜻이었습니다. 실시간 감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어요. 게다가 위성은 궤도를 따라 일직선으로 움직이는데 일본 문서는 마치 위성이 특정 지점 위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서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간단한 계산을 해봤습니다. 고도 680km, 카메라 시야각 2도 가정, 촬영폭 최대 24km. 일본 열도를 완전히 커버하려면 최소 40번 이상의 궤도 통과가 필요했어요. 재방문 주기 28시간을 고려하면 일본 전역을 커버하는데 최소 40일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일본이 주장하는 1일 100% 커버리지는 완전히 허구였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확정할 수 없었습니다. 유럽 우주국의 정밀 분석이 필요했어요. 의심만 있고 확증은 없었습니다. 오전 8시 나토 본부가 완전히 깨어났습니다. 복도에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고 사무실마다 불이 켜지며 하루가 시작되었어요. 저는 상급자에게 보고하기 위해 위원장실로 향했습니다. 복도 중간쯤에서 미국 국방부 파견 분석관 제임스 하워드와 마주쳤어요. 그는 주위를 살피더니 제 팔을 잡고 복도 구석으로 끌고 갔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낮추고 말했어요. 한 박사 조심하게. 지금 매우 조심해야 해.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제임스? 이건 기술 문제가 아니야. 동맹 문제야. 미국도 이미 움직이고 있어. 일본과 조율이 끝났다고 봐야 해.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기술 평가를 담당합니다. 데이터가 무엇을 말하는지 확인할 겁니다. 제임스는 한숨을 쉬었어요. 자네 입장은 이해하네. 하지만 자네 판단이 미일 동맹의 균열을 낼 수 있어. 신중하게, 매우 신중하게 움직이게. 그는 그렇게 말하고 급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압박은 이미 시작된 거였습니다. 위원장실에 들어가자 위원장이 책상 앞에 서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더니 바로 물었어요. 일본 문서 검토했나? 예, 위원장님. 평가는? 저는 최대한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기술적으로 심각한 의문이 있습니다. 일본이 제시한 촬영 범위와 해상도는 적에도 위성의 물리적 특성과 맞지 않습니다. 과장되어 있습니다. 과장되어 있다는 건 틀렸다는 뜻인가? 아직 확증할 수 없습니다. 유럽 우주국에 정밀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데이터가 도착하면 명확히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위원장은 저를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서두르게 한 박사. 일본 대사 다나카 히로시가 모레 브뤼셀에 온다네. 비공개 면담이야. 나토 사무총장과 직접 만난다고 해.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일본이 최고 위급 외교관을 직접 보낸다는 건 전면적인 압박이 시작된다는 신호였어요. 위원장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문서를 나토 회원국들에게 공개할지 말지 긴급 회의가 소집됐네. 오늘 오후 2시야. 사무총장실에서 열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위원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저는 상황을 정리했어요. 발사까지 9시간. 일본 대사 방문까지 이틀. 나토 긴급 회의가 오늘 오후. 미국이 이미 움직이고 있고 압력이 사방에서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압력의 중심에 제가 서 있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사무실에 혼자 앉아 문서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문서 말미에 적힌 결론 부분을 읽었어요. 아리랑 7호의 운용은 일본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며 미일 동맹 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다. 동아시아 안보 균형이 붕괴될 위험이 있다. 나토는 동맹국 일본의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대한민국 정부의 즉각 발사 중단을 요구해야 한다. 이 문장들은 기술 평가가 아니었어요. 정치적 선언이었습니다. 일본은 나토를 이용해 한국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려 했던 겁니다. 오후 6시 에리카가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나토 내부에서 소문이 돌고 있어요. 미국이 이미 일본과 합의를 마쳤대요. 나토에 강력한 압력을 넣을 거라고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브뤼셀 하늘은 어두워지고 있었고 건물의 불빛들이 점점 더 많이 켜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복도는 완전히 텅 비었고 비상등만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책상 위에 펼쳐진 일본 문서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붉은 원으로 덮인 일본 열도 지도가 저를 응시하고 있었어요.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위성 발사를 막으려는 게 아니라는 걸요. 누군가는 아리랑 7호 발사 자체가 아니라 발사 이후 벌어질 충돌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기술 경쟁을 국제 분쟁으로 확대시키고 서방 동맹 내부의 균열을 만들고 동아시아 전체를 흔들려는 의도가 보였어요. 자정이 가까워졌을 때 제 이메일함에 새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완전히 익명이었어요. 제목도 없었고 본문에는 단 2문장만 적혀 있었습니다. 일본은 데이터를 조작했습니다. 곧 증거를 보내겠습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발신자 정보는 완전히 지워져 있었고 IP 추적도 불가능했어요. 누가 보냈을까요? 일본 내부 고발자일까요? 제3국 정보기관일까요? 아니면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누군가일까요? 저는 이메일을 출력하지 않았습니다. 화면만 캡처해서 암호화된 폴더에 저장했어요. 사무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건물은 죽은 듯 고요했고 제 발자국 소리만 공허하게 울렸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면서 저는 오늘 하루를 돌아봤습니다. 새벽에 도착한 유령 문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지도, 과장된 성능 수치, 미국의 경고, 위원장의 압박, 일본 대사의 방문 예고, 나토 긴급 회의, 그리고 익명의 이메일. 모든 것이 동시에 폭발하고 있었어요. 건물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브뤼셀 거리는 텅 비어 있었고 나토 본부 건물만이 외롭게 불을 밝히고 있었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리랑 7호는 발사대 위에서 카운트다운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9시간 후면 위성은 우주로 올라갈 것이고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게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 문서가 공개되면 동아시아 전체가 흔들릴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갈등은 국제 분쟁으로 확대될 것이고 미국은 동맹 선택을 강요받을 것이며 나토는 역사상 처음으로 동아시아 안보 문제에 개입하게 될 것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문서가 유출되면 일본 정부는 무너집니다. 데이터 조작이 드러나는 순간 일본의 국제적 신뢰는 붕괴될 것이었어요. 누군가는 아리랑 7호 발사 자체가 아니라 발사 이후 벌어질 충돌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코트깃을 세우고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질문들이 머릿속을 채웠지만 답은 아직 없었어요. 단지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될 거라는 것을요. 아침이 밝았지만 저는 1시간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익명의 이메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일본은 데이터를 조작했다. 곧 증거를 보내겠다. 그 문장이 진실일까요? 아니면 누군가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미끼일까요? 확신할 수 없었지만 일본 문서의 수치가 과장되어 있다는 의심은 점점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새벽 6시 저는 다시 나토 본부로 향했습니다. 브뤼셀 거리는 여전히 어두웠고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건물에 도착했을 때 이미 몇몇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출근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일본 문서 때문에 나토 전체가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제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에리카가 노크도 없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한 박사님, 유럽 우주국에서 연락 왔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뭐라고 합니까? 소피 라르센이 초기 분석 자료를 보내왔어요. 아리랑 7호의 궤도 정보를 확인했대요. 하지만 정밀 분석은 아직 이틀 더 걸린답니다. 에리카는 태블릿을 제 책상에 놓았습니다. 화면에는 유럽 우주국이 보낸 예비 보고서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저는 화면을 확대해 데이터를 살펴봤습니다. 아리랑 7호의 궤도 고도는 정확히 678km였습니다. 일본 문서에 적힌 680km와 근소한 차이가 있었어요. 태양동 기궤도도 확인되었고 궤도 경사각은 98도였습니다. 재방문 주기는 28시간이 맞았어요. 하지만 핵심 데이터는 아직 없었습니다. 카메라의 정확한 시야각, 실제 촬영폭, 일본 열도 커버리지 계산. 이 모든 정보는 정밀 분석이 완료되어야만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틀이요? 저는 에리카를 바라봤습니다. 이틀은 너무 깁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나토 긴급 회의가 열려요. 그 전에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소피가 최선을 다하고 있대요. 하지만 정확한 분석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간이 우리 편이 아니었어요. 일본은 계속 압박을 넣고 있었고 나토는 결정을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확실한 증거 없이 일본의 주장에 맞서야 했어요. 오전 9시 제 이메일함에 새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나토 사무총장실이었어요. 오늘 오후 2시 긴급회의에 참석하라는 공식 통보였습니다. 회의 안건은 일본 외무성의 요청사항 검토. 참석자 명단을 보니 나토 북대서양이사회 주요 위원들과 미국 국방부 대표 그리고 일본 대사 다나카 히로시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일본 대사가 직접 참석한다는 건 이 회의가 단순한 기술 검토가 아니라는 뜻이었어요. 정치적 압박의 장이 될 것이었습니다. 오전 10시 복도에서 제임스 하워드를 다시 마주쳤습니다. 그는 이번에는 저를 끌고 가지 않았지만 표정이 어제보다 더 심각했어요. 오늘 오후 회의 조심하게.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죠? 일본 대사가 직접 온다네. 그리고 미국 국방부 차관보도 화상으로 참석해. 이건 기술 회의가 아니야. 정치 회의야.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기술 평가를 보고할 겁니다. 제임스는 고개를 저었어요. 자네 보고서가 일본과 다르면 미일 동맹에 금이 간다고 봐야 해. 미국은 그걸 원하지 않아. 자네도 알잖아, 한 박사. 때로는 진실보다 동맹이 우선이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임스는 한숨을 쉬고 사라졌어요.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일본 문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더 깊이 파헤쳐야 했어요. 기술적 허점을 명확히 찾아내야 했습니다. 먼저 지도를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일본이 제시한 붉은 원은 일본 열도 전체를 덮고 있었어요. 동서 최대 폭 약 1100km, 남북 최대 길이 약 3000km. 이 면적을 한 번에 촬영하려면 위성이 고도 36,000km의 정지 궤도에 있어야 했습니다. 아리랑 7호는 고도 678km의 저궤도 위성이었어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그림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해상도를 재검토했습니다. 일본은 30cm급이라고 주장했어요. 한국이 공개한 사양은 70cm급이었습니다. 광학 카메라의 해상도는 렌즈 직경과 궤도 고도로 결정되는데 30cm 해상도를 얻으려면 최소 1m 이상의 주경이 필요했어요. 아리랑 7호에 공개된 위성 크기로는 불가능한 사양이었습니다. 재방문 주기도 문제였습니다. 28시간마다 같은 지점을 지나간다는 건 하루에 한 번 촬영 기회가 있다는 뜻이었어요. 일본 문서는 실시간 감시라고 표현했지만 이는 명백한 과장이었습니다. 실시간 감시는 정지궤도 위성이나 위성군이 있어야 가능했어요. 저는 계산을 계속했습니다. 아리랑 7호의 카메라 시야각을 최대한 넓게 잡아도 2도 정도였어요. 고도 678km에서 2도 시야각으로 촬영하면 폭은 약 24km였습니다. 일본 열도를 완전히 커버하려면 최소 46번의 궤도 통과가 필요했어요. 재방문 주기를 고려하면 46일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일본이 주장하는 1일 100% 커버리지는 물리 법칙을 무시한 허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어요. 혹시 제가 모르는 기술이 있을 수도 있었고 한국이 공개하지 않은 성능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의심은 깊어졌지만 확신은 여전히 불가능했어요. 정오가 되자 에리카가 다시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나토 내부 소문 들었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소문입니까? 몇몇 위원회 구성원들이 이미 일본 논리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대요. 프랑스 대표는 일본 편이고 영국 대표도 신중론을 펴고 있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나토 내부가 이미 기울고 있었어요. 한국을 지지하는 입장은요? 에리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의 없어요. 대부분 미국과 일본의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브뤼셀 하늘은 흐렸고 나토 깃발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저는 점점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1시 저는 회의 준비를 위해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일본 문서의 기술적 모순점들을 정리한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유럽 우주국의 정밀 분석이 필요했지만 그건 이틀 후에나 도착할 것이었어요. 저는 보고서를 프린트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회의실로 향하는 길에 나토 본부 전체가 묘하게 조용했어요. 평소보다 사람들이 적었고 남아있는 사람들도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브뤼셀 전체가 뒤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듯한 불안한 분위기였어요. 회의실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몇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제임스 하워드가 미국 국방부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프랑스와 영국 대표들이 복도 한쪽에서 조용히 대화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저를 보더니 대화를 멈췄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 뒤를 따라 들어갔어요. 회의실은 넓었고 긴 타원형 테이블이 중앙에 놓여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미국 국방부와 화상 연결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저는 제자리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맞은편에는 일본 대사 다나카 히로시가 앉아 있었어요. 그는 60대 초반으로 보였고 회색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차갑고 침착했어요. 오후 2시 정각 나토 사무총장이 입장했고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무총장이 회의 안건을 설명했어요. 일본 외무성의 우려사항 검토, 아리랑 7호의 기술적 위협평가, 나토의 공식 입장 결정. 저는 기술평가를 담당한 책임자로서 보고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나카 히로시가 먼저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사무총장이 허락했고 다나카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는 준비된 자료를 스크린에 띄우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아리랑 7호는 단순한 지구관측 위성이 아닙니다. 군사정찰 능력을 갖춘 이중용도 위성입니다. 일본 전역을 감시할 수 있으며
미일 동맹의 핵심 시설들을 정기적으로 촬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동아시아 안보 질서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다나카는 일본 문서에 포함된 지도를 스크린에 띄웠어요. 붉은 원이 일본 열도를 완전히 덮고 있는 그 지도였습니다. 나토는 서방 동맹의 리더로서 이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에 공식 문제 제기를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다나카는 그렇게 말하고 앉았습니다. 회의실은 잠시 침묵에 빠졌어요. 사무총장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한 박사 기술평가 보고를 해주시죠.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제 손에는 정리한 보고서가 들려 있었지만 갑자기 무거워졌어요.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일본이 제시한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기술적으로 몇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저는 제 분석 내용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촬영 범위의 물리적 불가능성, 해상도, 수치의 과장, 재방문 주기 왜곡. 하지만 말을 이어가면서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제 말을 듣고 있지만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다는 걸요. 프랑스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한 박사, 당신의 분석은 한국의 공개 자료를 기반으로 한 것 아닙니까? 실제 성능은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주장하는 성능은 물리 법칙상 적에도 위성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정밀 분석이 필요합니다. 영국 대표가 끼어들었어요. 정밀 분석은 얼마나 걸립니까? 이틀입니다. 유럽 우주국이 진행 중입니다. 이틀은 너무 깁니다. 아리랑 7호는 이미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이미 기울어져 있었어요. 사람들은 저의 분석보다 일본의 주장을 믿고 싶어 했습니다. 화상 스크린에 미국 국방부 차관보가 나타났습니다. 나토는 동맹국 일본의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기술적 의무는 이해하지만 동아시아 안보 전체를 고려해야 합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회의는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었어요. 저의 기술 평가는 형식일 뿐이었습니다. 나토는 일본과 미국의 입장을 따를 것이었어요. 회의는 2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여러 의견이 오갔지만 결국 결론은 명확했어요. 나토는 일본의 우려를 공식 기록하고 한국 정부에 비공식 문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요.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다나카 히로시가 저를 지나가며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승리를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회의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저녁 6시였고 건물은 점점 텅 비어가고 있었어요.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누군가는 이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나토 내부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고 있었어요. 회의 전에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었고 사람들은 그 결론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기술적 증거를 제시해도 소용없었어요. 저는 책상에 앉아 일본 문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일본이 조작한 수치보다 더 큰 무언가가 숨겨져 있다는 직감을요. 이 사건은 단순히 위성 성능을 둘러싼 분쟁이 아니었어요. 더 큰 그림이 있었고 저는 그 그림의 일부만 보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저는 사무실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질문들이 머릿속을 채웠어요. 누가 이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을까요? 왜 나토는 이렇게 빨리 일본 편으로 기울었을까요? 익명의 이메일은 진짜였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요? 나토 본부 건물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달라진 걸 느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평소보다 2배 이상 배치되어 있었고 복도 곳곳에 나토 깃발과 함께 일본 국기가 걸려 있었어요. 일본 대사가 오늘 공식 방문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제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에리카가 긴급하게 노크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한 박사님, 긴급 회의가 소집됐어요. 오전 9시. 또 회의입니까? 이번엔 다릅니다. 일본 대사 다나카 히로시가 직접 참석해요. 나토 사무총장, 북대서양이사회 주요 위원들, 미국 국방부 대표까지 전부 모입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브뤼셀 하늘은 여전히 흐렸고
멀리서 검은 차량 행렬이 나토 본부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일본 대사의 차량이었습니다. 오전 8시 제임스 하워드가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문을 닫고 목소리를 낮췄어요. 한 박사, 오늘 회의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네.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미국과 일본이 어젯밤 조율을 마쳤어. 나토는 일본의 우려를 공식 인정하고 한국에 외교적 압박을 넣기로 했네. 자네 기술 평가는 참고 자료일 뿐이야. 저는 책상을 쳤습니다. 이건 정치가 아닙니다. 기술 평가입니다. 일본 문서는 명백히 조작되어 있어요. 제임스는 한숨을 쉬었어요. 자네 말이 맞을 수도 있어.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진실이 아니야. 동맹이야. 미국은 일본을 잃을 수 없어. 그게 현실이네. 그는 그렇게 말하고 나갔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숨이 조여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증거를 제시해도 이미 정해진 결론을 바꿀 수 없었어요. 오전 8시 30분 위원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위원장실로 향했어요. 위원장은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한 박사 앉게.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위원장은 돌아서서 저를 바라봤어요. 오늘 회의에서 자네는 기술 평가를 간략히 보고하게. 하지만 일본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지는 말게.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제 역할은 사실을 밝히는 겁니다. 자네 역할은 나토를 위해 일하는 거야. 지금 나토에 필요한 건 미일 동맹과의 마찰을 피하는 거네. 기술보다 정치가 먼저야.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위원장의 말은 명확했어요. 진실을 말하지 말라는 압박이었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거짓말을 하라는 게 아니야. 그냥 조심스럽게 말하라는 거지. 확정적인 표현을 쓰지 말고 가능성만 제시하게. 알겠나?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은 한숨을 쉬었어요. 자네가 이해하든 안 하든 오늘 회의는 그렇게 진행될 거야. 오전 9시 저는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테이블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나토 사무총장이 상석에 앉아 있었고 그 옆에 일본 대사 다나카 히로시가 앉아 있었습니다. 다나카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어요. 테이블 반대편에는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대표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화상 스크린에는 미국 국방부 차관보가 연결되어 있었어요. 저는 테이블 끝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무총장이 회의 목적을 설명했어요. 일본의 안보 우려 검토, 아리랑 7호 위협평가, 나토의 공식 입장 결정.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다나카가 먼저 발언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서서 준비된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어요. 나토 사무총장님 그리고 각국 대표님들. 일본 정부는 대한민국의 아리랑 7호 위성이 동아시아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 위성은 일본 전역을 감시할 수 있으며 미일 동맹의 핵심 시설들을 정기적으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다나카는 일본 문서의 지도를 다시 보여줬어요. 붉은 원이 일본 열도를 덮고 있는 그 지도였습니다. 일본은 나토가 서방 동맹의 리더로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문제 제기를 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다나카가 앉자 사무총장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한 박사 기술평가 보고를 해주시죠.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제 손에는 분석 자료가 들려 있었지만 무겁게 느껴졌어요.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일본이 제시한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몇 가지 기술적 의문점이 있습니다. 촬영 범위와 해상도 수치에 대해 추가 검증이 필요합니다. 프랑스 대표가 즉시 손을 들었습니다. 의문점이라는 건 틀렸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확인이 필요하다는 뜻입니까?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위원장의 경고가 머릿속을 스쳤어요. 확인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유럽 우주국의 정밀 분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 결과가 나옵니까? 오늘 오후 중으로 중간 보고가 올 예정입니다. 독일 대표가 끼어들었어요. 중간 보고로는 부족합니다. 확정적인 결론이 필요합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저를 짓누르고 있었어요. 화상 스크린에 미국 국방부 차관보가 발언했습니다. 나토는 동맹국의 안보 우려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기술적 검증도 중요하지만 일본의 우려는 지금 당장 현실입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영국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동의합니다. 나토는 일본의 요청을 공식 기록하고 한국 정부의 설명을 요구해야 합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회의는 토론의 장이 아니었어요. 이미 정해진 결론을 승인하는 의식일 뿐이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해도 결과는 바뀌지 않을 것이었어요. 회의는 1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여러 의견이 오갔지만 대부분 일본을 지지하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제 기술 평가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회의가 끝나갈 무렵 사무총장이 결론을 발표했습니다. 나토는 일본의 안보 우려를 공식 기록하며 대한민국 정부의 아리랑 7호의 운용 목적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청하기로 합니다. 저는 입을 열려고 했지만 위원장이 저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빠져나갔습니다. 다나카는 저를 지나가며 잠깐 멈춰 섰어요. 그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에는 승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회의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일본 문서가 펼쳐져 있었고 붉은 원이 여전히 일본 열도를 덮고 있었어요. 저는 그 지도를 응시하며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오후 2시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에리카가 긴급하게 들어왔어요. 한 박사님, 유럽 우주국에서 중간 분석 결과가 왔어요. 저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에리카는 태블릿을 제게 건넸습니다. 화면에는 소피 라르센이 보낸 보고서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저는 급히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리랑 7호의 궤도 분석 결과 일본 문서와 한국 공개 자료 중 하나가 명백히 조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현재 데이터만으로는 어느 쪽이 조작되었는지 확정할 수 없습니다. 추가 검증이 필요합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건 답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혼란만 더 키우는 내용이었습니다. 에리카가 물었습니다. 이걸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할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아닙니다. 이 보고서는 아무것도 확정하지 못했어요. 위원장에게 가져가면 무용지물 취급받을 겁니다. 그때 제 이메일함에 새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익명이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본문에는 파일이 첨부되어 있었고 짧은 문장 하나만 적혀 있었어요. 일본 문서의 지도 좌표를 확인하십시오. 일본 군사기지가 아닙니다. 저는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했습니다. 파일에는 일본 문서에 표시된 군사기지들의 정확한 좌표가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 좌표를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코스카 해군기지 좌표, 후텐마 공군기지 좌표, 미사와 공군기지 좌표. 모두 일본 문서에 적힌 것과 일치했어요. 하지만 마지막 좌표가 이상했습니다. 이와쿠니 해병대 기지라고 표시된 좌표를 지도에서 찾아봤어요. 그런데 그 좌표는 이와쿠니가 아니었습니다. 오키나와 남쪽 해상이었어요. 군사기지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확인했습니다. 일본 문서를 펼쳐 좌표를 대조했어요. 분명히 이와쿠니 기지라고 적혀 있었지만 좌표는 완전히 다른 곳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에리카를 불렀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에리카는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좌표가 틀렸네요. 틀린 게 아니라 조작된 겁니다. 일본은 실제 기지 좌표가 아니라 가짜 좌표를 넣었어요. 하지만 왜요?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왜 일본은 가짜 좌표를 넣었을까요? 실수일 리 없었어요. 이건 의도적이었습니다. 그때 다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일본 문서의 다른 부분을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문서 하단에 적힌 작성자 정보, 승인 도장, 문서 번호. 모든 걸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문서 번호 체계가 이상했어요. 일본 외무성은 공식 문서의 특정 형식의 문서 번호를 사용합니다. 년도, 부서 코드, 일련 번호로 구성된 체계였어요.
그런데 이 문서의 번호는 그 형식과 달랐습니다. 저는 과거 일본 외무성 문서들을 검색해 비교했어요. 형식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치 누군가 임의로 만든 것 같았어요. 에리카가 말했습니다. 이 문서 자체가 가짜일 수도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단서만 있고 증거는 없었어요. 오후 5시 저는 책상에 앉아 모든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일본 문서의 기술적 오류, 유럽 우주국의 불확실한 분석, 익명 발신자가 보낸 좌표 오류, 문서 번호 체계의 이상함.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때 에리카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한 박사님, 아리랑 7호 발사까지 3시간 남았어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5시 10분. 발사 예정 시각은 오후 8시였어요. 3시간 안에 저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익명 발신자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일본 문서가 조작되었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내주십시오. 몇 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증거는 이미 당신 손에 있습니다. 문서 내부를 더 깊이 보십시오. 저는 다시 일본 문서를 펼쳤습니다. 페이지 하나하나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글자, 숫자, 지도, 도표. 모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발견했습니다. 지도 모서리에 작은 글씨로 출처가 적혀 있었어요. 제작 기관과 날짜였습니다. 저는 그 날짜를 확인했어요. 2024년 8월. 일본이 이 문서를 나토에 제출한 날짜는 2025년 12월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도는 1년 전에 만들어졌어요. 아리랑 7호 발사 계획이 공식 발표되기 전이었습니다. 일본은 아리랑 7호가 발사되기도 전에 이미 지도를 준비해 두었던 겁니다. 저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결정적인 단서였어요. 일본은 사전에 계획된 공격을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왜 일본은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단순히 한국 위성을 막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더 큰 목적이 있었을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브뤼셀 하늘은 어두워지고 있었고 나토 본부 건물의 불빛들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어요. 발사까지 3시간.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모든 조작의 배후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기 직전이었습니다. 발사까지 2시간 40분. 저는 사무실 책상 위에 펼쳐진 모든 자료를 응시했습니다. 일본 문서, 유럽 우주국 분석 보고서, 익명 발신자가 보낸 좌표 정보, 그리고 제가 발견한 지도 제작 날짜. 모든 조각이 하나의 그림을 만들고 있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가장 중요한 조각 하나가 여전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에리카가 문을 열고 급히 들어왔습니다. 한 박사님, 긴급 상황이에요. 나토 사무총장이 기자회견을 소집했어요. 1시간 후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기자회견이요? 무슨 내용입니까? 일본의 안보 우려에 대한 나토의 공식 입장을 발표한대요. 한국 정부의 아리랑 7호 운용 목적 해명을 요구하는 성명을 낼 거래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발표가 아니었어요. 국제사회 전체에 한국을 압박하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발사 전에 한국을 고립시키려는 최후의 수단이었어요. 막아야 합니다. 어떻게요? 이미 결정이 났어요. 저는 일본 문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이 문서가 조작되었다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하지만 증거가 불완전해요. 좌표 오류 하나, 문서 번호 이상함만으로는 부족해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에리카의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제 이메일함에 새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익명 발신자였어요. 저는 급히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본문에는 파일 하나와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증거입니다. 일본 외무성 내부 메모입니다. 신중히 사용하십시오. 저는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했습니다. 파일명은 일본어로 되어 있었고 내부 문서 형식이었어요. 저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건 일본 외무성 우주안보국의 내부 회의록이었습니다.
날짜는 2024년 7월. 제목은 대한민국 우주기술 견제 전략 회의였어요. 저는 숨을 멈추고 문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회의록에는 참석자 명단이 적혀 있었어요. 일본 외무성 우주안 보국장, 방위성 정보본부장, 그리고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관. 미국이 처음부터 개입하고 있었던 겁니다. 회의 내용을 읽으며 저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아리랑 7호 발사는 동아시아 우주기술 균형을 무너뜨릴 것으로 예상됨. 한국의 독자 정찰 위성 능력 확보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 있음. 국제 여론을 활용한 압박 전략 수립 필요. 그 아래에는 구체적인 계획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토를 통한 국제 압력 조성. 아리랑 7호의 위협성을 과장한 기술 보고서 작성. 발사 직전 타이밍에 문서 유출하여 한국 정부가 대응할 시간을 주지 않음.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일본은 1년 전부터 계획적으로 준비해왔던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그 계획을 알고 있었고 묵인했습니다. 에리카를 불렀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에리카는 화면을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일본 정부가 의도적으로 조작했다는 증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공모했어요. 이걸 어떻게 하시려고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6시 20분. 기자회견까지 40분. 발사까지 1시간 40분. 위원장에게 가져가야 합니다. 지금 당장. 저는 파일을 프린트하고 복도로 뛰어나갔습니다. 에리카가 뒤따라왔어요. 위원장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제임스 하워드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제 손에 든 문서를 보더니 얼굴이 굳었어요. 한 박사, 그게 뭔가? 저는 대답하지 않고 그를 지나쳤습니다. 제임스가 제 팔을 잡았어요. 그 문서 어디서 났나? 일본 외무성 내부 문서입니다. 이들이 계획적으로 조작했다는 증거예요. 제임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걸 공개하려는 건가? 당연합니다. 기자회견 전에 위원장에게 보고할 겁니다. 제임스는 한숨을 쉬었어요. 자네가 그걸 공개하면 미일 동맹의 균열이 간다네. 자네도 알잖아. 이건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야.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진실이 동맹보다 중요합니다. 저는 위원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위원장이 들어오라고 했고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위원장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긴급 보고 드립니다. 저는 일본 내부 문서를 위원장 책상에 놓았습니다. 위원장은 문서를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어요.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게 진짜인가? 일본 외무성 내부 회의록입니다. 이들은 1년 전부터 아리랑 7호를 막기 위해 계획을 세웠어요. 나토를 이용해 국제 압력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위원장은 문서를 내려놓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출처가 확실한가? 익명 제보자입니다. 하지만 문서 형식, 내용, 날짜 모두 일치합니다. 이건 진짜입니다. 위원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자네는 이걸 공개하려는 건가? 기자회견 전에 사무총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나토가 조작된 정보로 성명을 내면 안 됩니다. 위원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박사, 이건 너무 큰 문제야. 일본 정부의 신뢰가 무너지고 미국과의 관계도 악화될 거야. 그렇다고 거짓말을 묵인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은 한숨을 쉬었어요. 자네가 옳은 말을 하고 있다는 건 나도 알아. 하지만 정치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저는 위원장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나토 기술평가위원회 소속입니다. 제 역할은 진실을 밝히는 겁니다. 정치적 판단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위원장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네. 사무총장에게 가져가게. 하지만 결과는 장담할 수 없어. 저는 문서를 들고 사무총장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사람들이 기자회견 준비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사무총장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몇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다나카 히로시도 그중 한 명이었어요. 그는 저를 보더니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한 박사, 무슨 일인가?
저는 사무총장을 바라봤습니다. 사무총장님, 긴급 보고 드립니다. 기자회견을 연기하셔야 합니다. 사무총장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연기? 무슨 이유로? 저는 일본 내부 문서를 꺼내 사무총장 책상에 놓았습니다. 일본이 나토에 제출한 문서는 조작되었습니다. 이건 일본 외무성 내부 회의록입니다. 이들은 1년 전부터 계획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했어요. 다나카가 즉시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위조 문서입니다. 출처도 불분명하고 신뢰할 수 없습니다. 출처는 일본 외무성 내부입니다. 문서 형식, 내용, 참석자 명단 모두 확인 가능합니다. 사무총장은 문서를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방안이 침묵에 빠졌어요. 몇 분 후 사무총장은 문서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진짜라면 매우 심각한 문제네요. 다나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한국 측이 만든 날조 문서입니다. 일본 정부를 모함하기 위한 거짓 증거예요. 저는 다나카를 바라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서가 거짓이라는 걸 증명하십시오. 일본 외무성에 확인 요청을 하면 됩니다. 다나카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사무총장이 말했어요. 일단 기자회견은 30분 연기합니다. 이 문서의 진위를 먼저 확인해야겠어요. 다나카가 항의했습니다. 사무총장님, 이건 시간을 끄는 전술입니다. 아리랑치로 발사가 임박했어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 신중해야 합니다. 잘못된 정보로 성명을 내면 나토의 신뢰가 무너집니다.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총장은 보좌관에게 일본 외무성에 긴급 확인을 요청하라고 지시했어요. 저는 회의실을 나와 복도로 향했습니다. 에리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기자회견이 30분 연기됐습니다. 일본 외무성에 확인 중이에요. 그럼 시간을 벌었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어요. 일본이 어떻게 대응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오후 7시 나토 본부 전체가 긴장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장에는 이미 각국 언론이 모여 있었고 사람들은 연기 이유를 궁금해했어요. 저는 사무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오후 7시 15분 에리카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한 박사님, 일본 외무성에서 답변이 왔어요. 뭐라고 합니까? 해당 회의록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인했대요. 위조 문서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어요. 일본은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추가 정보가 있어요. 에리카가 태블릿을 제게 보여줬습니다. 유럽 우주국 소피 라르센이 최종 분석 결과를 보냈어요. 일본이 주장한 촬영 범위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확정했어요.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소피의 보고서에는 명확한 계산과 궤도 분석이 담겨 있었어요. 아리랑치로는 일본 문서가 주장하는 것처럼 일본 전역을 동시에 감시할 수 없었습니다. 일본의 주장은 과학적으로 거짓이었어요. 이걸 사무총장에게 가져가야 합니다. 저는 보고서를 프린트하고 다시 사무총장실로 향했습니다. 복도에서 제임스를 다시 만났어요.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막아섰습니다. 한 박사, 멈추게. 비켜주십시오. 미국 국방부에서 직접 연락이 왔네. 자네가 일본 문서를 공개하면 미일 동맹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고. 저는 제임스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제임스, 저는 진실을 밝히는 겁니다. 동맹이 중요하다면 거짓말 위에 세워진 동맹이 아니라 진실 위에 세워진 동맹이어야 합니다. 제임스는 한숨을 쉬며 비켜섰습니다. 자네 용기는 인정하네. 하지만 그 용기가 자네를 지켜줄지는 모르겠어. 저는 사무총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사무총장과 몇몇 고위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저는 유럽 우주국 보고서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유럽 우주국의 최종 분석입니다. 일본의 주장은 과학적으로 거짓입니다. 사무총장은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명확하군요. 이제 결정을 내려야겠어요. 오후 7시 40분 사무총장이 기자회견장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뒤에서 지켜봤어요. 사무총장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나토는 일본 외무성이 제출한 문서에 대해 추가 검증을 진행했습니다.
유럽 우주국의 독립적 분석 결과 해당 문서의 기술적 주장에는 중대한 오류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기자회견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총장이 계속 말했어요. 따라서 나토는 현 단계에서 어떠한 공식 입장도 발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기자회견은 중단되었고 일본의 계획은 무산되었어요. 아리랑 7호는 예정대로 발사될 것이었습니다. 오후 8시 저는 사무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딘가 먼 곳에서 아리랑 7호가 하늘로 올라가고 있을 것이었어요. 한국의 독자 정찰 위성 시대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에리카가 들어와 말했습니다. 해냈어요, 한 박사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저는 일본 내부 문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회의록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한 문장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한국의 우주기술 견제는 시작일 뿐이다. 최종 목표는 독도 영유권 분쟁 재점화와 동해 해상 지배권 확보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깨달았습니다. 아리랑 7호는 시작일 뿐이었어요. 일본이 노린 건 위성이 아니라 더 큰 그림이었습니다. 저는 창밖 어둠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싸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요. 일본은 다시 올 것이고 다음번에는 더 정교한 방식으로 올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일본이 노린 건 독도 하나가 아니라는 사실을.